네, 오늘 새벽 미국은 딱히 장은 안 좋았었는데 장 끝나고 나서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에 조금 있는 것 같긴 하고요. 우리 시장은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은 그래도 보합권에서 좀 또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시장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시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전체적으로 뭘 봐야 됩니까 지금? 예, 뭐 한 4일 그 정도 급락했으면은 네. 어느 정도 뭐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데 뭐 오후에 들어서 뭐 상승 종목, 하락 종목 거의 뭐 절반씩 형성하면서 지수가 또 이렇게 네. 약보합에 머무는 걸로 봐서는 이번에는 조금 뭐 좀 체중 실림 펀치를 맞은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 상황이고 특히 저 뭐 계속 저 무슨 뭐 가스차 붙은 쪽 네. 저쪽은 뭐 답이 없어 보이고요. 예, 그쪽은 답이 없어 보이고. 근데 이제 조금 뭐 결국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이 이 4월 랠리가 5월까지도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5월에는 팔고 떠나라 하는 이런 그 시장 격언이 금년에도 또 적용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인데요. 이제 뭐 한번 일주일 후로 다가온 ECB하고 페드 네네. 순서는 페드가 조금 하루 더 빠릅니다만 그 부분을 앞두고 조금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놓고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. 큰 그림 좀 볼까요, 저희? 네. 자,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죠. 지난 월요일 방송에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 또 유튜브에 또 댓글 올라온 걸 보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지적질은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자, 이렇게 보세요. 차트상에 고점끼리는 선을 한번 연결해 두시고 저점이 형성되면 저점끼리도 연결해 두시면은 이것이 의미 있는 어떤 그 전략 네. 트레이딩 도움을 주는 그게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내리 꽂고 있을 때는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한 이게 소위 말하는 추세선입니다. 추세선이기도 하고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그 구간은 저항선이라는 의미입니다. 저항선이라는 의미고 이걸 올라서고 나니까 밀리더라도 어떻게 되나요? 이 선에 오니까 또 이렇게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일단 저항선은 돌파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. 그럼 이거는요. 작년 10월 13일 이후에 이렇게 저점 형성된 이 선까지는 이때까지는 지지선이었습니다만 이게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올라서기까지가 조금 버거운 저항선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요. 네. 그렇다면은 지금 이 녹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그냥 구분해서 꺼놓은 이거는 다음에는 밀리더라도 이쯤 오면은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레벨이자 지지선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 선마저도 깨진다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 선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좋아하는 50일선, 100일선, 200일선 이렇게 단순화해서 보자면 지금 이래저래 결국 뭐 이제 한 4,070포인트 건방입니다만 네네. 4,000포인트에서의 공방이 주목되고요. 기술적 보조 지표들을 보면은 오늘은 반등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염두에 두자 하는 것이 차트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.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거 보세요. 뭐 이렇게 식으로 됐는데 상장 이후의 흐름이 다 나와 있는 차트입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서 어제 여기서 이 밀린 것도 이 낮은 레벨에서 한 16불 근처에서 8불로 왔으니까 또 이것도 반토막이었죠. 뭐 그런 상황입니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의 제목이 재밌습니다. 퍼스트 리퍼블릭도 결국 리빙데 산송장에 조인했다는 얘기예요. 거의 좀비란 좀비란 얘기죠. 얘기입니다. 네네. 그래서 작은 글씨로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. 이 은행이 서바이브는 할 수 있는데 생존은 할 수 있겠는데 번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. 앞으로 그런 얘기입니다. 너무 그 레스큐 코스트라고 하니까 이 구제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죠.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나스닥은 벌써 S&P 500과 다르고 51선에 벌써 이렇게 발이 닿아 있는데 이거는 11,500포인트 지지 여부가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네네. 상황이 됐고요. 2년물 국채 수익률은 딱 요겁니다. 3.9% 공방입니다. 여기서 그럼 더 밀리느냐? 그거 하는 그런 차원인데요. 요것도 한번 보시죠. 자, 2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미국 나스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앞부분을 다 설명하기는 벅차고 요 부분 보시면은 자, 이렇게 2021년 이후부터 그리고 특히나 2022년 접어들어서 그때부터 2022년 3월부터 작년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단기 2년물이 막 치솟고 오니 결국은
이때까지만 해도 버티던 증시가 여기서부터는 이 금리의 급등을 갖다가 못 견디고 무너지는 상황이었죠. 네네.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향후 그러면 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한 거고요. 또 하나 이 그림도 한번 이렇게 뭐 인용해서 봅니다만 피벗 자꾸 얘기를 하고 회자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우선 이 많은 그림들 가운데에 주목하는 거는 그겁니다. 이 검은색의 연방기금 금리를 갖다가 보시고 거기에 이제 하늘색은 그걸 갖다가 거의 붙어 다닌다시피 할 수 있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인데 볼커 시절에 이렇게까지 끌어올려서 인플레를 잡다가 금리가 연준이 금리를 확 낮추는 시기는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. 네. 금리를 갖다가 막 올리다가 또 낮추는 거는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.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연준이 금리를 긴축해서 완화 쪽으로 다시 돌아선다면은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반화된 월가의 그 기대가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기대인가 하는 부분도 저는 좀 의심해 보자는 얘기죠. 그러면 연준이 막 금리를 올리다가 왜 꺾었을까요?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 꺾었던 이유는 경기 침체도 왔을 뿐만 아니라 주식이 막 부러지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. 네네.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의 과거의 역사는 늘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코로나 때 이렇게 장이 부러지니까 금리를 허겁지겁 내렸던 거예요. 코로나 오기 전만 해도 무슨 중립금리 한참 멀었다고 파월이 얘기하면서 금리 막 올리려 하고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막 각을 세우고 이랬던 그 연준이 장 빠지니까 경기 침체 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후루룩 내리더란 얘기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결국 연준은 앞으로 높은 금리에서 꽤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하는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말을 바꿔서 완전히 돌아서서 금리 인하로 돌아섰을 때가 그러면은 과거의 역사와는 달리 그것이 주식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는 한번 네네. 검증이 필요하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로달러 지금 요 상황인데 1.11 올랐을 수 있는가 중요한데 조금 기술적으로는 버거워 보입니다. 왜냐? 지금 달러 인덱스도 이런 상황인데 차트상으로 접근하자 그렇다면 여기서 돌아서도 할 말이 됩니다. 약간 매수 다이버전스가 보이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니 3일 날 FOMC가 있고 지금 분위기는 5.25로 가는 거죠. 25bp. 그리고 20일은 그날 그 다음 날 이제 목요일 날 열리는데 지금 3.5%인 기준금리를 현재로서는 50bp 더 올려서 4%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주요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얘기였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미국하고 유로존하고 금리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드는데 만약에 이게 그걸 갖다 이미 다 반영한 상황이라면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. 네네. 예,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음 걸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까지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최근 24일 뭐 23일 할 것 없이 최근에 나온 기사들입니다.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얘기거든요. 결국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다. 예전에도 부동산 경기가 좀 꺾이고 했지만 이번에 이 상업용 부동산 쪽의 이 걱정은 조금 더 깊다. 이런 얘기고요. 파이낸스 타임스도 그렇게 얘기하죠. 미국 은행들이 지금 약간 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on alert, 경계감을 갖다가 키우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런 시기고 뭐 전부 이런 시기죠. 결국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 쪽으로 해서 이 은행권 위기가 점점 이쪽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미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. 우리도 결국은 현재 당국이 대응을 해서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거 하고요. 또 하나 이것도 결국 아마 이번 여름 지나갈 때까지 아마 이게 미국의 데슬링 부채 한도 문제는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. 네. 어제 옐런 장관이 꽤나 무서운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누가 대통령이고 의회를 어느 쪽이 다수당을 지배했건 간에 꾸준히 어쨌거나 늘어왔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이 부분 뭐 그런 것도 요 두 개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찝찝하게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들이죠. 이 가운데에 이제 과연 저가 매수 내지는 실적이 얼마나 네. 이제 시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정도의 시장 흐름 같습니다. 부참조 문제는 뭐 결국에 가면 마지막에 늘려주긴 할 텐데 네. 그 과정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잡음이 많이 나오면 시장이 좋을 건 없다.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벗에 대한 건데 증시가 먼저 꺾이고 피벗이 나오느냐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증시가 꺾이느냐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. 결국엔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
경기가 안 좋고 그만큼 시장이 못 버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신호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예. 연말에 말씀하신 대로 피벗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반가워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고민거리이긴 합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은 지금 금리가 꺾이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 그런 것 상황이고. 같고요. 예. 우리 증시는 그러면 당분간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신가요? 아, 예. 우선 뭐 지금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최근 한 일주일 정도만 사이에 지수가 그리고 주요 종목들 네. 특히 급등했던 섹터들에서의 급락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 매물대가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? 요거 이제 해소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매물 해소, 단기 급등했다는 뭐 신용 얘기도 저희가 많이 나오고요. 어쨌든 네.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나면 그게 좀 개선될 때까지 뭔가 빅이벤트가 나오거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시장이 또 회복되고. 지금 이제 바로 이렇게 공이 울린다고 바로 달려들기보다 좀 전에 다운을 당했으니까 지금은 좀 돌아서 빙빙 돌면서 네, 네.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 좀 그렇습니다. 기다려야 된다 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. 권투로 비유하시니까 이해가 좀 빠르게 됩니다. C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